얼마 전에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자, 우리 제주도 당연히 갔다 있죠. 그랬더니 정말로 이런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진짜 우리 중동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난민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요새 우리 제주도의 난민 500여 분이 예멘에서 오신 분들이 신청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은 순수하게 난민의 경제학, 난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렇게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난민하면 어떤 분들일까요? 자, 우리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죠. 난민, 자본가겠어요? 노동자겠어요? 그렇죠. 자본가가 여기 올 일 없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떤 노동자라는 거죠? 자, 우리 이생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시면 좀 올디씨 하신 거고 모르시면 영디씨 하신 건데 우리 홍사화 씨라고 그래서 서울대에서 파리를 놀러 갔다 파리에서 박정희 정권 때죠. 아주 오래된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유신 체제니까 갑자기 긴급조치 때려갖고는 돌아오면 감옥소 가야 되니까 프랑스에다 난민 신청을 해서 난민으로 받아들여지고 파리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갖다 책으로 써서 공전의 베스트셀러 히트를 했던 바로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입니다. 자, 이런 분이 난민이고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기획도 하고 우리 토크 콘서트도 벌였던 친구이자 방송도 같이 했던 분입니다. 바로 우리 라비 형제들이죠. 그렇죠? 네, 조나단과 라비라는. 자, 우리 딱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누가 형인지 알 수가 없어서. 네. 자, 알고 봤더니 너 형, 너 동생. 그래서 굉장히 친해졌고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난민입니다. 저 친구들도.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친구들하고 우리 아까 홍사 씨의 공통점 뭐가 떠오르세요? 공통점을 찾아야죠. 공통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하죠. 라비하고 조나단 맨날 나보고 사달라고 그랬어요. 가난하니까 택시 운전 시작했겠죠? 가난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가 되느냐면 젊습니다. 난민은 젊은 분들입니다. 그죠? 나이 드신 분이 넘어오기 쉽지 않죠. 그래서 난민은 젊은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냥 젊기만 한 게 아니라 홍사 씨 아까 제가 어디 대학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조나단과 라비 공부 엄청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전부 다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고학력자들이에요. 나름 고학력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조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라비하고 저가 무슨 언어로 대화를 했겠어요? 설마 영어? 아니요. 조나단과 라비가 제일 잘하는 언어는 프랑스어입니다. 콩고가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4개국어래요. 콩고,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를 합니다. 대단한 친구들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민은 뭐다? 바이링규얼이다. 그래서 우리가 난민이라는 사람을 딱 정의했을 때는 어떤 노동력으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젊은 고학력의 다국적 언어를 사용하는 노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우리가 다국적인을 갖다 이해할 때 난민을 이해할 때 경제학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동남아분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우리 옛날로 돌아가 보시면 돼요. 군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카투샤. 카투샤 가면 미군들 만나잖아요.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미군은 카투샤를 되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훨씬 더 학력 수준이 높고 훨씬 더 지력이 뛰어나고 훨씬 더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누구다? 다 카투샤죠. 사실 미국 육군 일병, 이병 오는 친구들이 그 나라 안에서는 절대 고학력자도 아닌 거죠. 사실은 모병에 응했던 군인들이기 때문에 수준이 우리보다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난민하면은 막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온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은 난민이란 분들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진짜 난민이 되려면 정치적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는 전제. 이해됐습니까? 난민이 뭐예요? 원래 정치적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출발점은 요새 그 범위를 넓혀나가자라는 거죠. 성적 박해도 포함하자 넓혀나가자는 거지만 정치적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죠. 그것 때문에 나라를 떠나올 각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난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민이라는 건 경제학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바른 순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보셨겠지만 당연히 가난하죠. GDP 우리랑 비교도 안 됩니다. 예멘에서 오신 분 엄청 가난하고요. 이 난민을 가지고 젊은 유입인구를 받아들이는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이것도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들입니다. 자, 연령대들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어디다? 10대, 20대, 30대에 다 치우쳐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부 다 뭐다? 젊은 난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칼레, 프랑스에서 난민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온 평균 난민들은 21살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난민 나이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고학력.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라비와 조나단 아버님이십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출강도 하시고
전라도 쪽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전형, 그래서 난민 신청해서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제분도 받고 이런 분들이 다 고학력이시고, 그 다음엔 당연히 들어오면 뭐가 돼야 됐습니까? 우리 예멘인도 오셨잖아요. 그분도 30%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죠? 우리 여기서 영어 소통으로 가서 여기 보세요. 3%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30%가 된다. 그리고 최신 문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민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난민의 원래 의미대로 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민하고 우리가 뭘 갖다 구별하셔야 되냐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경제적 요인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분들 있잖아요. 취업 때문에 한국에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 사람들도 물론 저학력이라는 뜻은 아닌데, 원래 난민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젊고 훨씬 더 고학력이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훨씬 더 바이어링구얼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셔야죠. 자, 난민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이냐. 전 받자 말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순수하게 무슨적으로 고찰해보자. 경제학적으로.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오늘 하질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제적 선택은 고등학교 교과서 배웠지만 뭐와 뭐가 있어요? 편익과 기회비용이 있죠. 그죠? 오죠? 자, 어떻게 선택하셔야 돼요? 편익이 커야 돼요? 기회비용이 커야 돼요? 편익이 커야 되죠. 그죠? 어떤 걸 선택한 게 더 커야죠. 그걸 선택하는 바람에 포기하는 것보다. 자, 그럼 난민 선택의 경제학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난민을 받아들이면 GDP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난민을 받아들이면 무조건 GDP는 올라갑니다. 왜? GDP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가 있어요? 생산적인 측면이 있고 소비적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난민이 오면 어쨌든 뭐예요? 소비하여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GDP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난민분 오시면 자, 생산 영역에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시겠어요? 어디 가서 일을 하시든지, 그죠? 그래서 GDP는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난민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있어서 난민을 선택하면 편익은 뭐다? GDP가 뭐한다? 증가한다. 이거 첫 번째, 쉬운 거 물어본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고용률이죠. 자, 고용률은 여러분 그러면 이건 어떻게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고용률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 중에 그 다음에 무슨 자수입니까? 취업자 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난민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이라고 그랬어요? 젊은 분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보면 가만히 있겠어요? 일하시겠어요? 일하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용률은 뭐한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증가합니까? 고용률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셨죠? 오케이? 네. 노인분들이 왔다면 고용률이 뭐 하겠어요? 떨어지겠지만 젊은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난민이 들어온다는 건 고용률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뒤에 계신 분 한번 가볼까요? 자,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임금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락하죠. 그죠? 왜? 자, 일자리는 뭐 되어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데. 자, 외국에서 난민들이 오셨어요. 그분들 일자리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락하죠. 그래서 실질 임금 뭐 한다?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눈치채셨습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편익이죠. 이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이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난민분들 오시면 우리 제일 걱정하는 거. 내 세금으로! 그죠?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멋있게 얘기하면 국가 재정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나빠지겠죠. 그래서 국가 재정은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자, 우리 난민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는 뭐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익. 이 두 가지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기회,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더 크냐, 이게 더 크냐 갖다 여러분 따져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찌츠로 쫓아가 봤죠. 자, 이건 어떤 경우에 난민을 갖다 경제학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죠. 그죠? 왜? 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률 증가가 증가하고 GDP 증가가 중요한 나라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학적으로만 가볼게요. 오케이? 고용률을 늘려서 GDP를 늘리는 게 중요한 나라는 당연히 난민을 받아들여야겠죠. 뭐는 힘들어지더라도 임금이 좀 떨어지거나 그다음 뭐가 되겠죠? 국가 재정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받아들여야겠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반대로 이런 나라 한번 쫓아가 볼게요. 자, 이 나라는 뭐가 돼야 됐습니까? GDP가 늘어나고 고용률이 늘더라도 야, 임금이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 국가 재정이 지금 바닥나게 생겼는데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정리되셨죠, 여러분? 자, 이래서 우리 지금 난민 제일 많이 받아들인 대륙이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유럽에서도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어디하고 어디가 극명하게 갈려질까요? 자, 어디하고 어디가 극명하게 갈려집니까? 독일은 난민을 환영했죠. 물론 지금 독일로 반대하는 세력이 많지만 난민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이죠. 100만 명을 받았습니다. 메르켈이. 그리고 환영 물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반발도 컸지만.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독일의 창업자 44%가 어디에서 왔다? 이민과 난민에서 왔다. 그래서 뭐래요? 늙은 독일에 화력을 주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독일은 뭐가 중요했던 거죠? 잘 보셔야 돼요. 독일은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고용률이 중요했어요. 독일이 왜 고용률이 중요했어요? 고령화.
전체에서 나인이 드신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용률은 정확하게 15세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예요. 이거는 15세에서 64세로 할 때도 있고 15세 이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취업자 수인데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취업자 수가 늘어요, 줄어요? 줄죠. 당연히 뭐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고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고용률이 떨어지니까 전체 GDP 성장률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그러니까 난민이 주는 편익이 큰 거예요, 독일은. 자, 그런데 독일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기회비용은 뭐였어요, 제가?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됐죠. 기회비용 뭐였어요? 첫 번째, 국가재정. 두 번째, 실질 임금이란 말이에요. 독일 국가재정 후진 나라예요? 튼튼한 나라예요? 튼튼하죠. 기회비용이 별로 안 작은 거예요. 독일 임금이 낮았어요? 높았어요? 이미 충분히 높아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좀 떨어져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좀 떨어져야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독일이 뭐 먹고 사는 나라예요? 독일이 내수예요? 수출이에요? 수출하려면 그 나라 임금이 너무 비싸면 수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독일은 난민을 받아들여서 임금을 하락시키고 국가 재정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경제학적으로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언더스탠? 자, 그런데 그러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같은 유럽에 있지만 어디예요? 동유럽이잖아요. 동유럽 국가재정 튼튼해요? 국가재정 약해요? 국가재정 형편없잖아요. 동유럽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안 그래도 국가재정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 국가재정이 바닥나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동유럽 독일보다 무슨 문제가 더 낮았습니까?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세계적인 최고령 국가가 바로 독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어때요? 독일 고용률을 늘려서 이렇게 가셔야죠. 오케이? GDP를 늘리는 편익이 난민을 받았을 때 별로 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가봅니다. 동유럽 국가는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젊은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이 많죠? 그리고 임금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럼 난민이 들어오면 바로 무슨 관계가 들어가요? 그분들하고. 경쟁 관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임금 하락 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놓쳐야 될 기회비용이 너무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경제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동유럽은 난민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고 독일은 난민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인종적인 측면 이런 건 나머지 신문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신문 뭐가 든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순수한 경제학적 측면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시 정리됐죠?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얻는 편익은 뭐다? 난민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젊은 고학력 바이링구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용률을 늘려서 GDP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얻는 거예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가재정 악화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임금 하락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독일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고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고용률을 높여서 GDP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국가재정은 튼튼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고 그리고 이미 사회가 고령화됐으니까 젊은 난민하고 왔을 때 일자리 경쟁이 어때요? 안 되죠. 두 가지 차원에서 안 돼요. 연령적으로 안 되고 두 번째는 독은 젊은이들이 얻는 일자리와 독일에 들어온 난민들이 얻는 일자리가 서로 경쟁하는 일자리에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우리 선생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자, 선생님이 계셔요. 선생님, 난민 들어왔을 때 난민하고 선생님이 경쟁하는 일자리 아니에요. 지금 가지신 일자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젊은이들은 난민이 들어왔을 때 경쟁하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얻으려고 하는 자리는. 하지만 동유럽으로 왔을 때는 동유럽 친구들하고는 경쟁하는 일자리잖아요. 이 구조를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이게 난민의 경제학인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은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고 독일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독일에 가까운 나라인지 동유럽에 가까운 나라인지를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순수한 난민의 경제학적 측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경제는 사실 수출 중심이고 1인당 GDP 수준이나 고령화 문제나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를 봤을 때는 동유럽보다는 사실 독일에 훨씬 더 가까운 국가라고 보는 것이 당연히 맞는 문제가 아닌가. 이게 난민을 바라보는 경제학적 관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난민의 경제학을 비롯한 모든 경제학은 바로 최진기의 생존 경제부터 시작됩니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8년 하반기 경제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세 공급이
충분한 수준까지는 안 온 거예요. 2018년 하반기에는 역시 이런 트럼프발 무역 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관세 장벽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남북 경협이 더 확산되고 그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불확실하다. 좀 더 채비하고 준비를 해야만 기업도, 정부도, 우리 가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겠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미래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2018년 하반기가 좀 보이십니까? 네, 많이 보여지지 않으세요?